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PI 법학개론 민법 관련된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 중에 법률행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 건데, 법률행위가 뭐냐? 법적으로 법에 의하거나 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를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받는 행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법률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법률 관계에 의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즉,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요.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지죠. 저쪽에는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소유권이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를 법률 관계에 의해서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의 발생이 있는데, 원시 취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없었던 권리가 생기는 원시 취득이 있고요.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득하는 승계 취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원래 없었는데 짜잔 하고 나타난 거고요. 승계 취득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대신 받는, 저 사람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던가 채권을 넘겨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권리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내게 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설명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쭉 읽어드릴게요.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반견, 시효취득, 유실문 습득, 건축의 신축, 그 다음에 인격권이나 가족권의 취득 등을 일반적으로 원시취득, 즉 없던 건데 새로 생겨갖고 내가 가지는 거다. 여기 건축물의 신축 보면 이해가 되시죠? 건축물이 누가 져서 가지고 있던 걸 내가 새로 사면 이건 승계취득이 되는데, 없던 건물 내가 졌잖아요. 이게 원시취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주물은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무주물은 누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없을 무자에다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이제 딱 가서 내 거야 하고 선점하는 경우를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승계취득은 특히 매매하고 교환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매매하고 교환 아시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 물건 바꾸는 거. 이거 자전거 네가 가지고 있는 뭐 노트북은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속과 포괄류 중 회사 합병, 뭐 이런 것도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물권법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있는데요. 주체 변경이 뭐냐면, 그 쉽게 하면 권리자수의 증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체 변경 중에 권리자수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2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1명 더 지분을 주고 3명을 만드는 경우에 그 주체자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증감을 갖다가 주체 변경이라고 하고요. 내용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되는 예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권리의 변경 관련된 그 작용이 있는데요.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보시면 알아요. 저당권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등기를 통해 부동산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즉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 미안하지만 내가 이 100만 원을 줄 수가 없게 됐다. 근데 대신에 뭐 딴 걸 물건으로 줄 테니 그 물건에 대해서 네가 뭐 가지고 있다, 저당을 뭐 잡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효력 관련된 것들이 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그 여기 보시면 저당권 순위 변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용의 변경 중에 시험에 역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권리의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 아예 없어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 빌렸잖아요. 그럼 100만 원 그냥 갚아버려요. 그럼 끝난 거죠. 이게 절대적 소멸에 해당되고요.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는 존재하나 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죠.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시 부동산의 원주인은 소유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물건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주인이 있던 게 다른 사람 주인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말장난 같은데 뭐 시험에는 나오거나 법학개론의 이론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는데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법률 효과, 이 원인을 3가지 유형으로 놓고 이제 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란 얘기입니다.
특히 그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돼서 그 법률행위 있잖아요. 법률행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물건을 사려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이게 법률 요건으로서 기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의사표시가 없는데 갑자기 물건을 매매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사표시를 그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관련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법률행위를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거나 뭐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잖아요.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칙들을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 계약의 자유원칙이 있어요. 계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하지 못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적자치의 원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체결의 자유의 원칙이 있고요.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고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도급교육을 한다던가, 특히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너한테 공사대금 100억을 주면 그중에 10억을 나한테 대신 뭐 뇌물로 바쳐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계약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방식이나 내용 이런 건 전부 다 프리스타일로 자유인데, 중요한 거는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의 계약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제한을 하거나 공정거래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런 원칙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와 경합해야지만 법률효과가 발생하겠죠. 왜? 내가 이제 물건을 살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약서 써야죠. 계약서 쓴 다음에 물건 받는 날짜가 있죠. 나 돈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사표시만 하고 내가 법률행위, 즉 계약서를 쓴다던가 돈을 지급한다던가 물건을 인도받는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진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하나만 하잖아요. 산다고만 얘기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와 같이 합쳐져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법률행위 요건이 있는데요.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빠져도 법률행위는 미성립된다고 법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특별한 요건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있죠. 혼인신고 같은 경우, 혼인신고가 뭐예요? 혼인의 신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관청에 와가지고 부부가 둘이 와서 우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를 갖춰야 되는데,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부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 둘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언의 방식 같은 경우 뭐 공증하는 방식도 있고요. 구두라는 방식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법률에서 정해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나 목적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는데요.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확정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객관식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돼요. 특히 강박이라고 그러죠. 겁을 준다던가 기망, 속여가지고 하는 의사표시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래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를 누가 해요?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행에 대해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누군가 대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같은 경우에 유언이 효과가 발생하려면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유언 떠들어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표시는 좋다 했는데, 유언을 하고 나서 만약에 살아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유언자가 사망해야 된다는 이게 특별 효력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가 있는데요. 단독행위라는 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혼자 하는 단독행위가 민법상 구분이 돼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취소, 철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채무 면제. 이건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앞에 설명드렸죠. 특히 재단법인 설립을 할 때 재단법인 설립 때 출연하는 거 있죠. 돈 내놓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돈만 떡하니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고요.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없잖아요. 상속은 부모가 해주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주신 걸 내가 상속을 할 것인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경우고요. 그다음에 유언 같은 경우도 돈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떠들긴 했지만 그게 그 자식을 앞에다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나 점유권의 포기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민법상에서 봅니다. 이걸 다 이해하시기에는 좀 애매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암기하시는 게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중에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는데요.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 청약은 사전에 청해서 약속을 항하는 거고요. 승낙은 그래 그렇게 할게 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 광고 이런 것들이 그 계약에 해당되고요. 합동행위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앞에 사단법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명의 사원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다고 하면 10명이라는 사원이 전부 다 똑같은 행위잖아요. 야, 우리 사단법인 만들자. 그래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합동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는데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효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확정 가능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의 확정 가능성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예를 들어 CJ 홈쇼핑이나 저 롯데 홈쇼핑 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내가 1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럼 이게 법률행위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 10만 원을 보낼 때 내가 뭘 살지를 정해놓고 10만 원 물건 대금을 보냈으면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10만 원 딱 보내놓고 나서 그럼 홈쇼핑에서 뭘 보낼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나 나나 이게 그 가능한 내용들만 얘기를 해야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시적 불능은 원체적으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돈 주면 한강물을 네가 다 쓸 수 있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이행 불능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후발적 뒤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강행법규 있잖아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있잖아요. 즉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위반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래 국가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마약을 주고 가는 밀매 거래 있잖아요. 이거는 법에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약속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자체가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속법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관청에서 하는 단속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마약은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단속법규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과적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20톤을 싣고 가는 차량에다 25톤을 실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정 지도나 단속을 받는 이런 행위들이 계약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속경보를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는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행정처벌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물권법 같은 경우에 물권법의 내용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이 목적의 적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지키면 이거 무효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취소된다고요. 이런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특히 물권 내용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채권법 관련된 것들은 개인의 돈거래 관계가 대부분 채권법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거래나 계약 내용들이 물권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강행성이 물권법이 훨씬 강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라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니까 설명을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있잖아요. 폭리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현저한 불균형이 즉 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있고요. 계약자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궁박, 즉 어려운 거죠. 어려운 상태나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규제 취소를 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내지는 원상 회복을 시켜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을 시켜도록 강행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사회성이 민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있는데요. 이거 뭐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할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게 의사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외부로 내가 네 물건 사고자 한다는 표시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의자가 법률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나 돈 가지고 있거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시 행위와 효과 의사 두 가지를 가지고 의사표시가 구성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 있죠. 의사표시가 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겠다는 의사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의사 생각한 거랑 말이랑 헛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약들 같은 경우를 의사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는 표현이 따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표의자, 즉 내가 물건을 살게 하는 사람이, 표시라는 사람이 의사와 표시 내용이 불일치를 알면서도 진행한 경우를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가 이제 얘기한 게 헛소리한 거니까 내가 이런 뜻이 아닌데 이런 뜻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말한 걸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되잖아요. 선한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 권리나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틀린 걸 알아요. 안 경우에 저쪽에서는 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건 뭐냐면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협의하여 진짜 의사가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를 자기끼리 짜고서는 거짓 계약을 한 경우를 통정 허위 표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누가 나한테 압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야 네가 너한테 판 걸로 처리해갖고 네가 대신 가지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딴 사람한테 판촉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통정의 허위 표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선의의 제3자를 대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겠죠. 저쪽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오라는 거는 민법상의 착오는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우리가 민법상의 착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이게 잘못 인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죠. 표시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경우가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즉 100만 원짜리 제품인데 실수로 10만 원짜리 태그를 붙였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표시상의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숫자는 똑같아요. 동그라미는 똑같은데 단위가 틀린 경우를 내용상의 착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있을까요? 1,000원짜리 가격을 1,000달러로 표기한다든가 1,000달러짜리를 1,000원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내용의 착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착오의 효과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가 실수를 크게 한 게 아니고 약간 경미하게 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1,000달러짜리를 1,000원으로 해놨잖아요. 중대한 위반일 수도 있지만 백화점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가 디스플레이 돼갖고 정장으로 되어 있는 건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1,000달러짜리 1,000원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0원으로 이걸 결제를 하셨으니 죄송한데 취소를 좀 할게요. 이렇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빡빡 우겨도 백화점 물건이니까 이게 법원 판례상 그래요. 그 다음에 중대한 착오 과실이 있는 경우 뭐냐, 이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쪽이 주장하는, 즉 물건을 산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착오의 효과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거에 대한 그 착오의 효과가 있고요.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화해라는 건 둘이 합의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착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아까 말씀드렸죠. 흠이나 결점,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를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겁을 줘가지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물건을 사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죠.
하자에는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취소가 가능한 행위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속아서 계약을 했다던가 누가 겁을 줘서 계약하는 경우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 이를 수신주의라고 합니다. 즉, 의사를 했는데 저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 의사표시는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수신주의, 즉, 받는 걸 수신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발신이고요. 그래서 수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수신주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전달을 하는데 앞에서 바로 전달하면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된 거지만 예를 들어 편지로 보냈어요. 그럼 편지가 가는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도달은 안 됐기 때문에 편지가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면 너한테 줄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불착, 즉 아예 도달하지 않았다든가 더 늦게 들어간 거에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 즉 내가 의사표시란 내 발의자, 내가 보낸 사람이 이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갔다던가 아니면 너무 늦게 가는 것은 제가 방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법률상 성질권 대리권인데요. 이제 대리에 보시면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가 있잖아요. 법정 대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대리권을 딱 지정을 해서 네가 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법정 대리라고 하고요. 임의 대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내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남편이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럼 부인한테 당신이 가서 대신 계약 좀 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법률상 적용은 그 합법적 법률행위에만 적용이 되고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이런 거 있죠.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보면 그 친족상속법에 그 대리 있잖아요. 특히 그 유언 같은 거 있죠. 인지, 네가 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고요. 혼인, 결혼하는 거 있죠. 혼인신고 같은 거요. 그다음에 유언 같은 거 이런 거 누가 대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분상화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일 나거든요. 물론 당사자가 너무 아프거나 못 움직여 갖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못 움직이는 상황에도 혼인신고를 대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대리 설명 쓴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간접 대리와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당신한테 이 물건을 살 테니까 이틀 후에 줘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편지를 들고 가는 우편배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정리가 되셨죠? 즉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사람은 사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대리는 위탁매매업 있잖아요. 위탁매매업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산다면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대신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 물건을 사는 건데 이게 살 때는 내가 내 명의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매입업자로. 이런 경우를 이제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개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리와 구분된 대표라는 거 있죠. 대표는 뭐예요? 대표는 법인의 대표가 하는 그 대표이사 있죠. 대표가 하는 일반적인 그 내용으로서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의 그 권한을 내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이거 대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표 행위는 위임받아서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유형 중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는데 대리권이 있는 사람 당연히 있어야죠. 대리권이 합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유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하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인데요. 능동 대리는 그 원 권리자의 원 행위자 또는 원 의사 표시자의 내용들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을 능동 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내가 대리인이 대신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동 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시죠? 그다음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이 임의 대리라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정 대리를 하고요. 임의 대리는 내가 이 사람을 대리인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를 임의 대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 중에 그 임의 대리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사람을 지정해서 얘가 법률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대리를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넌 대리로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뭐 위임장을 써준다든가 신분증을 같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대리는 당연 대리인이 되는 경우,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고요. 본인 이외의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로 지정후견인이나 지정유언 집행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하고요. 상속재산관리인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지정을 해줘요. 대리인을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보존행위로 한정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일반 원칙은 보존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재산을 유지 보관하는 것을 현 상태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용대리와 계량행위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 및 경제적 가치를 증대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고요. 완전히 원물을 갖다 바꾼다던가 권리관계를 갖다가 뒤집어 까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대리권 내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밑에 나와 있죠. 처분행위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권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팔아버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대리권의 제한은 뭐냐면 자기계약 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이상의 대리인을 지정하면서 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개별 대리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공통된 소멸 원인이 있는데요. 본인의 사망, 즉 대리인이 있으면 제가 본인이죠. 대리인을 쓰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인 경우에는 이제 없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의 특별한 소멸 원인으로 원인관계의 종료, 즉 내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만 얘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 내가 대리인을 지정했지만 이게 수권행위죠. 권리를 준 걸 내가 포기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와 무권대리 관련해서 현명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대리인의 의사표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명주의가 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AA를 대신하는 거야 하고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는 게 현명주의예요. 근데 B가 내가 하는 행위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A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리행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의 효과는 본인이 한 걸로 귀속이 되죠.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본인은 반드시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리인인 B를 통해서 C하고 뭐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C는 결과적으로 A랑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는 나중 문제고요. 제가 거래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나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대리란 거는 대리인의 대리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 한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또 본인의 대리인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대리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대리인을 또 만든 거라. 그러니까 대리인에 또 대리인을 복대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C라는 대리인, 이제 복대리인 있죠. 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요.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하는 걸로 본다. 이게 복대리인이에요. 헷갈리시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은 없으나 행위가 대리의 형식을 갖추 있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효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대리를 하는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예요. 원칙적으로는. 왜? 내가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것 같이 했다던가 또는 지가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주는 척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을 보호하거나 또는 거래관계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나 이 결정에 의해서 허가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표현대리가 있는데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본인이고요. A죠. B라는 대리는 아니에요. 대리는 아닌데 주변에 떠들고 다니면서 얘가 내 업무를 대신 봐요. 이러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표현대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수여했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제로 대리인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내 대리인 맞아요. 근데 제가 이 A라는 건물만 관리할 때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이 B라는 건물까지도 대리인이 정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내가 오늘 대리권을 취소를 했어요. 내가 그만하겠다 했는데 얘가 그때도 계속 난 대리인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즉 제가 이 무권 대리인이 뭘 행위를 했어요. 내 대신 대리행위를 추인을 하면 유효한 걸로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추인을 안 해버리면 그건 뭐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무효가 취소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무효라고 합니다. 즉 애시당초 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건데도 그냥 이거 믿고서 진행을 한 걸 무효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 있을까요? 표시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제가 이제 그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능력 무능력자예요. 제가 아무 판단 못해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내 집을 팔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판단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집 20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효입니다. 이게 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고요.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인데 이걸 반하는 경우. 이거 팔 수가 없는데 판다고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그 개인 재산으로 돼 있는 문화재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외에 있는 뭐 일본의 수집상한테 판다고 한 거예요. 그걸 뭐 자기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팔 수는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사유재산은 해외로 반출이 안 되잖아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강행 규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된다고 한 경우는 이제 무효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고요.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20억짜리 집을 1억에 상대방한테 판다는 거는 속아가지고 판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효로서 즉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계약관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의 원인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다음에 허위의 표시와 관련돼서 거짓말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전부 다 이건 다 무효요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내가 계약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절대적 무효보다는 상대적 무효가 훨씬 많겠죠. 거래 관계에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같은 경우는 무효랑 좀 틀려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나중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 즉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성립이 됐어요. 무효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취소는 처음에 합법적으로 성립했어요. 계약 과정이 다 맞아요. 유효적절하게 됐는데 문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취소권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지만 내가 이런 하자가 있어서 말 잘못한 것 같으니까 취소 좀 할래요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한 능력자,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나 또는 이제 성년 후견인자, 피성년 후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저쪽가 거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뭐라냐? 죄송하지만 제가 미성년자인데 제가 이 계약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줬는데 이 물건이 2천만 원짜리인데 깜빡하고서는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죄송하지만 원래 2천만 원짜리인데요. 제가 100만 원에 잘못 팔았거든요.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당연히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 됐지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속았다던가 겁을 먹고 계약해 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유형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안에 해당되면 이거 잘못됐다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소와 관련돼서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나중에 소급하여 잃게 하는 걸 특정인 의사표시를 계속 말씀드려 취소라고 했는데요. 취소권에 포기가 있어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를 100만 원 상대방에 팔았잖아요. 그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해. 나 꼭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차피 없는 물건인데 그래 100만 원에 쓰시오 하고 그냥 가져가시오. 그래 내 100만 원에 판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취소권의 포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취소권을 행사해야 돼요. 이걸 행사하지 않으시면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이 돼요. 즉 이게 합법적인 계약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차이 지금 말씀드렸죠.
무효는 특정인이 주장하며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치 않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 즉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계약이나 거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하자나 문제로 인해서 이거 죄송하지만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취소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취소가 있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그 거래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기 전까지 상대방에서는 유효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무효는 시간 경과에 의해서 효력 변동이 없겠죠. 당연히요. 취소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3년, 10년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소권이 소멸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란 건 뭐냐면 법률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때 부수적인 약관이라고 그러죠. 약속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너한테 1억을 줄게.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못 가요. 복권에 당첨되면 조건이죠. 1억 준다는 것은 약속행위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수적인 약관이라고 해서 부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뭘 진행을 하다가 있잖아요. 정지하고자 하는 기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요 조건에 들어가면 정지를 시킨다던가, 요 조건에 들어가면 해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수의 조건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수의 조건, 이것도 그 일본 용어 같은데 자기 뜻대로 한다 이런 개념을 수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있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 차를 너한테 줄게. 이게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효죠. 또 있죠. 내가 결혼식을 치르면 너한테 내가 타던 차를 줄게. 이거는 유효할 수 있어요. 왜? 단순 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가 혼자 떠든 거예요. 내가 돈을 주거나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법원 판례로 실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이 있는데 아까 수의 조건은 일방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수의 조건은 상대방의 일반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즉 혼자 떠든 게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건들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환경까지도 정리가 돼서 가는 조건들을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예를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있죠. 내일 눈이 내린다면 차를 주겠다. 이게 비수의 조건의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차를 주긴 주는데 내 조건이 아니에요. 즉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복권이 당첨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눈이 내린다면 하면 외부에 의한 영향을 받죠. 내일 눈이 와야 돼요. 하늘에서 눈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방적인 조건만 가지고 너한테 뭘 주겠다 개념이 아니고요. 외부의 영향작용인 눈이 오겠다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좀 법률 용어 좀 같은데요.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은 외관상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법정 조건이나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불법 조건이 가장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그냥 외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사회 질서의 유지나 거래의 안전성 확보, 공익상의 목적, 사익보호를 위해서 조건을 함부로 붙이지 못하도록 정리가 돼 있고요. 특히 혼인, 입양, 이혼, 상속 승인, 상속 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족법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한이란 거는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이런 식으로 시기와 종기 있잖아요.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걸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시작하는 시점을 시기라고 하고요.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을 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요. 이건 사례 보면 아시죠? 1월 1일부터 하면 확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중에 기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한 같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란 게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되네. 이거 뭐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법원 판결에 많이 나오고요.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걸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족권이나 인격권 같은 비자산권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과 상린권, 소유에 대한 물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되는 권리로 해놨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법률 설명은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민사채권, 판결 등의 확정 채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전부 다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년으로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쭉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3년으로 된 게 또 있죠. 이거는 전부 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것들은 3년이구나. 보통은 10년인데 3년이구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 경우도 보시면 뭐 그 여관, 음식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자리를 빌렸다던가 이런 것들 입장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안 냈거나 나중에 준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관련 채권 있죠. 그러니까 학원비 같은 거 관련된 거 있죠. 이것도 다 1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법률상 내용 보시면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 있잖아요. 상사채권이라고 해요. 이거 5년으로 따로 돼 있고요. 채권 및 소유권의 재산권은 20년으로 돼 있는 건 아시죠? 이거 물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내용은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의 중단 사유로서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 6개월짜리가 있고요. 혼인관계 종료에 의한 정지 이것도 있고요.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사병으로 인한 정지 이건 한 달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가 중간에 중단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따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을 좀 늦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법률행위 목적에서 사회질서 위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종교질서에 방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뭐가 될까요? 나죠. 종교에 관련된 거는 우리 법에는 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상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관련해서는 종교라는 부분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민법상 임의대리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하래요. 사용이나 수익의 경우에는 원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 된다. 이거 맞는 거네요. 그죠? 물건이나 권리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무이자 대부를 이자 대부로 변경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임의대리는 포괄적 처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딱 보면 딱 나오죠. 랍니다. 왜 그러냐면 위의 것들은 전부 다 원물과 관련된 보관행위나 훼손이나 멸실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쪽들의 어떤 관리적 측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라 같은 경우는 포괄적 처분은 뭐예요? 그냥 싹 다 팔아치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절대 대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집을 팔겠다. 이 조건은 뭐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건 순수 수의 조건입니다. 완전히 내 맘대로 너한테 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순수 수의 조건, 완전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사람의 그 수의, 즉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내용을 기대해야 되는 것을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자, 요약 정리를 하면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관련된 교재나 교과서를 구하셔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경우에 대리의 제한과 대리권의 생성, 소멸 이런 거에 대한 변동에 대한 내용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리의 종류 중에 대리와 관련돼서 그 무효와 취소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특히 무효 취소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효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뭐 중간 과정에 복잡할 게 없는데 취소 같은 경우는 이 상황 관계를 봐갖고 취소가 가능하거나 취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하고 기한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과 기한은 뭐 적용을 어떻게 하냐를 보시기보다는 이 조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건을 구분하는 내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시면 착실하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이 너무 방대해갖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죄송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